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8%를 넘어섰습니다.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은퇴 후 여가 생활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년층의 70% 이상이 퇴직 후 여가 활동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대부분 돈만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할 일이 없어서 고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 갑자기 늘어난 취미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취미 시장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자전거 동호회, 골프 모임, 테니스 클럽. 불과 2~3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이 취미들이 지금 급격히 쇠퇴하고 있습니다. 고가 자전거 브랜드들이 40% 세일을 하고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폭락하고 테니스 라켓을 중고로 내놓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이 들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취미는 무엇일까요? 돈 들이지 않고도 아니, 오히려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취미는 없을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전 오늘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인간의 허세? 그것은 생존 본능이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의 왕국 같은 다큐멘터리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개구리가 자기 몸을 부풀려서 크게 보이게 하는 장면, 공작이 화려한 깃털을 펼치는 장면, 목도리 도마뱀이 목 주변을 펼쳐 보이는 장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허세입니다. 그런데 이 허세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본능이거든요. 자신을 실제보다 크게 화려하게 위협적으로 보이게 해서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비싼 취미를 즐기는 것. 이 모든 행동 뒤에는 나를 알아봐 달라, 나를 무시하지 말아달라는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나라는 세상, 그리고 나 외의 다른 세상. 우리는 이 두 세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찰하고 모방하고 노출합니다. 다른 사람이 뭘 하는지 관찰하고 그것을 따라하고 그걸 다시 남들에게 보여줍니다. SNS가 왜 이렇게 성공했을까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왜 전 세계를 장악했을까요? 바로 이 인간의 세 가지 본능, 관찰, 모방, 노출을 하나로 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허세로 쌓아 올린 것은 언젠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전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코로나 때를 기억하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디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사람 많은 곳은 피해야 하고 정말 답답했던 시절이었죠. 그때 사람들이 찾아낸 탈출구가 바로 자전거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달리고 양재천을 달리고 북한산 둘레길을 달렸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면서도 혼자 즐길 수 있는 운동 정말 매력적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가 단순한 운동기구가 아니라 신분의 상징이 되어버린 겁니다. 로드 계급도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타는 자전거의 브랜드와 가격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는 겁니다. 최상위 계급은 어떤 브랜드를 타고 중간 계급은 어떤 브랜드를 타고 이렇게 나뉘더군요. 자전거 한 대에 500만 원, 1000만 원도 흔합니다. 심지어 수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자전거만이 아닙니다. 자전거복, 헬멧, 장갑, 신발 그리고 각종 부품들. 이 모든 것에 명품이 있습니다. 어떤 부품을 쓰느냐가
곧 그 사람이 얼마나 자전거를 제대로 타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자전거를 빨리 타는 것과 비싼 자전거를 타는 것이 같은 건가요? 아니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아니, 착각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고가 자전거 브랜드들이 40% 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너무 잘 팔리니까 엄청나게 물량을 늘렸는데 이제 안 팔리는 겁니다. 빨리 처분하지 않으면 회사가 위험할 정도입니다. 2천만 원 하던 자전거가 1,000만 원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1,000만 원도 비싸게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그 가격이 원래 거품이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허세로 쌓아 올린 것은 무너지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골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코로나 때 골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SNS를 보면 온통 골프 라운딩 사진뿐이었죠. 직장인들도 젊은 사람들도 너도 나도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골프장에 가면 VIP가 된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캐디가 따라다니고 카트를 타고 그늘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받을 수 없는 대접을 받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닌데도 성공한 사람의 대접을 받으면 그 순간만큼은 정말 성공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희열, 그 도취감, 그것이 사람들을 골프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골프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장비 구입비 골프 클럽과 가방과 모자와 의상이 계절마다 바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레슨비, 연습비, 스크린 골프 이용료 거기서 먹는 음식비 내기에서 잃는 돈 그리고 실제 라운딩, 그린피, 캐디피, 카트비, 교통비, 식사비. 한 달에 한 번만 나가도 비기너라면 월 평균 비용이 95만 원입니다. 95만 원. 여기서 중요한 계산이 나옵니다. 제가 레저 지수라는 개념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취미는 허세인가? 진심인가? 월 레저 비용을 월 소득으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한 값. 이것을 레저 지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지수가 10을 넘으면 그것은 허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월 소득이 500만 원인데 레저비로 50만 원을 쓴다면 50 나누기 500 곱하기 100은 10딱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월 소득이 400만 원인데 레저비로 50만 원을 쓴다면 50 나누기 400 곱하기 100은 12.5 허세 영역에 들어갑니다. 이제 골프로 돌아가 봅시다. 월 95만 원이 골프에 든다면 레저 지수 10 이하로 유지하려면 월 소득이 얼마여야 할까요? 최소 9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골프만 하고 삽니까? OTT 구독, 영화 관람, 책 구입비, 외식비, 여행비, 다른 문화 레저 비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문화 생활을 위해서는 전체 소득의 10% 정도를 문화 레저비로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골프를 치려면 월 소득이 최소 1천만 원은 되어야 합니다. 1천만 원. 월급 400만 원, 500만 원 받는 사람이 골프를 친다. 그것은 허세입니다. 자신의 경제력을 넘어선 과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골프장 회원권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일부 지역만 간신히 유지되고 나머지 지역은 매우 어렵습니다. 비용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골프를 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한번 해보자고 뛰어들었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테니스로 갑니다. 골프보다는 저렴하고 그래도 멋있어 보이니까요. 테니스복 입고 라켓 들고 코트에서 공 치는 모습. SNS에 올리기 좋습니다. 그런데 테니스도 요즘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경제 위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운동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멋있어 보이고 싶었던 거구나. 아, 나는 건강을 위해 시작한 게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시작한 거구나. 그 깨달음 앞에서 허세는 무너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인간은 관찰하고 모방하고 노출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전략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본능이 경제적 능력을 넘어설 때 발생합니다. 벤츠 S클래스 수입국 2위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인구 대비로 보면 사실상 1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벤츠가 성공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돈 많은 사람은 벤츠를 안 탑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더 조용하고 검소합니다. 벤츠를 타는 사람 중 상당수는 벤츠를 탈 만큼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주차장에서 벤츠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분도 마음에 상처가 좀 깊구나. 아, 이분도 일상이 행복하지 않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품 가방, 고가 자전거, 골프 회원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를 인정해달라는 외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이 경제적 여유를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짐이 됩니다. 경제 위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건 뭡니까? 당신이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그 질문 앞에서 허세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나이 먹어서 참 고통스러운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표현이 있더군요. 첫 번째 질병. 누구나 아픕니다. 두 번째 빈곤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세 번째 무의도식 할 일 없이 노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고독 외로움입니다. 또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첫 번째 고생 몸이 힘든 것. 두 번째 냉대 주변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것. 세 번째 고민 걱정거리가 많은 것. 네 번째 한가함. 할 일이 없는 것. 여러 표현이 있지만 결국 핵심은 비슷합니다. 나이 먹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 하나는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무의도식 한가함. 이것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울까요? 한번 계산해 봅시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잠자는 시간 8시간을 빼면 16시간. 식사하고 씻고 하는 시간 4시간을 빼면 12시간. 이 12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직장 다닐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시간은 저절로 흘러갔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무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이 12시간이 공포로 다가옵니다. 제가 아는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뒤에 공원이 있습니다. 서울 둘레길 중 한 코스입니다.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자주 산책하는 곳인데 올라가 보면 거의 동네 어르신들이 다 모여 계십니다. 어떤 분은 벽치기를 하고 어떤 분은 체조를 하고 어떤 분은 그냥 앉아서 경치를 보십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시는 겁니다. 하루는 비가 살살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공원에 갔더니 한 분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올라오고 계셨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데 중풍을 맞으신 것 같았습니다. 몸을 절뚝이며 정상적인 걸음은 아닌 아주 어려운 걸음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분이 말합니다. 아이고, 이 형님, 지금 비 오는데 넘어지면 큰일인데 어떻게 오셔요? 집에 계시지.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기 왔다 가지 않으면 하루를 보내기가 힘들어.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24시간 중에 이 12시간을 보낸다는 것,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취미가 필요합니다. 나이 먹어서 취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취미. 그것은 나를 살리는 두 번째 직업이다. 그렇다면 어떤 취미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라. 취미는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취미의 취는 뛸 취미는 만미. 즉, 재미를 쫓는 겁니다. 재미가 없으면 취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재미를 유지하려면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취미는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생기는 순간 재미는 사라집니다. 두 번째,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남들이 다 하니까 멋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시작하는 취미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진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 어릴 때부터 해보고 싶었던 것, 그런 걸 찾아야 합니다. 어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밥 먹으라는 소리가 들려도, 집에 들어가라는 소리가 들려도 밤 늦게까지 놀던 그때 우리는 정말 잘 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노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위해 살아가면서 놀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놀아본 적이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 본능을 다시 깨워야 합니다. 세 번째, 동호회에 가입하라. 노후에 가장 한심한 것 중 하나가 친구가 없는 겁니다. 직장 동료들은 은퇴하면 연락이 끊깁니다. 학창시절 친구들도 각자의 삶을 살다 보면 멀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친구가 필요합니다. 노후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동호회입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대화할 거리가 생깁니다. 동호회 활동을 찾기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복지관으로 가십시오. 복지관에는 수십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며 몇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할 활동이 생깁니다. 배움이 있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인 취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취미는 독서입니다. 도서관에 달려가십시오. 구립도서관, 시립도서관, 동네 도서관 굉장히 많습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 빵빵 나오고 겨울철에는 난방 빵빵 나옵니다. 돈도 안 듭니다. 도서관에 가면 뭐가 보입니까? 인생이 있습니다. 신문, 잡지, 책 구입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가서 읽으면 됩니다. 조용하고 편안하고 공짜입니다. 특히 이런 책들을 권해드립니다. 동양고전, 논어, 맹자, 장자, 사기 이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독서하는 요령을 좀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책을 그냥 읽기만 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료 정리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에 밑줄 긋고 나중에 다시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책 내용이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독서 토론 모임에 참여해 보십시오. 도서관에 가면 독서 토론회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많이 나옵니다. 같은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관점을 듣게 됩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납니다. 이것이 바로 동호회 활동입니다. 그리고 독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글쓰기가 있습니다. 글쓰기 정년이 없는 직업입니다. 작가가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글이 투박해도 괜찮습니다. 살아낸 인생 자체가 이야기입니다. 행간의 깊이가 있습니다. 글쓰기 책을 좀 보십시오. 도서관에 가면 글쓰기 책이 많습니다. 테크닉을 조금만 익히면 누구나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쓰기는 정년이 없는 직업입니다. 80세, 90세에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책을 100권 넘게 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계속 쓰다 보니 테크닉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제 방송에도 나가고 강연도 다닙니다. 책을 한 권 내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글을 쓰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 경험을 기록하고 그것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글쓰기의 매력입니다. 두 번째 추천은 걷기와 등산입니다. 러닝, 즉 뛰기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러닝 인구가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양재천 한강변에 나가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뛰고 계십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뛰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를 권합니다. 걷기는 가장 완벽한 운동입니다. 돈도 안 들고 장비도 필요 없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서울 둘레길, 북한산 둘레길, 강화 둘레길, 서울 인근에만 해도 걸을 곳이 무척 많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버스비도 절약됩니다. 그리고 걷기 동호회에 가입하십시오. 혼자 걸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함께 걸으면 안전하고 또 재미있습니다. 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산을 하면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제가 등산을 30년 했는데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등산도 비용이 듭니다. 등산복, 등산화, 배낭, 스틱, 또 산악회 버스 트립하면 왕복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듭니다. 밥 먹으면 10만 원 정도, 한 달에 2번 가면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건강저축입니다. 백두대간 같은 데 가서 27km, 30km를 걸어봤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때는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싶습니다. 나중에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한 번 하고 나면 병원 갈 일이 줄어듭니다. 건강해집니다. 나이 먹었을 때 의료비가 가장 큰 지출입니다. 건강하면서 오래 사는 게 진짜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등산으로 건강을 저축하는 겁니다. 제가 만든 표어가 있습니다. 누죽걸산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나이 먹어서 가장 무서운 질환이 심혈관 질환입니다. 치매, 중풍, 이게 다 혈관 질환에서 옵니다. 이걸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걷기와 등산입니다. 세 번째는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와 친구가 되는 것도 좋은 취미입니다. 사실 우리 세대는 컴퓨터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직장에서 필요한 것만 대충 익혔지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문화센터, 복지관 또는 유튜브에 보면 컴퓨터를 가르쳐 줍니다. 학원에서 배우면 더 좋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으면 자부담이 20에서 30%만 내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하는 것, 각종 웹사이트 사용하는 요령 이런 것만 배워도 세상이 달라집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3일 과정도 있고 일주일 과정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파워포인트, 한글, 엑셀 같은 것도 배우면 좋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신 분입니다. 30대에 임원 됐으니 대단한 분이죠. 65세까지 현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컴퓨터를 직접 할 일이 없었던 겁니다. 임원이니까 다 비서가 해줬죠. 인터넷 검색하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학원을 다녔습니다. 돈 내고 배우고 나니 세상이 여기 있더라는 겁니다. 컴퓨터를 제대로 배우면 독서와 글쓰기가 같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바둑도 둘 수 있습니다. 아침에 2판 두니, 오전이 가고 오후에 2판 두니 하루가 간다고 합니다. 돈 들어갈 데도 없습니다. 컴퓨터를 익히면 SNS도 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걸 시작해 보십시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박혜수 선생님, 1943년생이시니까 지금 83입니다. 이분은 시청에서 근무하셨는데 IMF 때 정년 1년 남겨두고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그 후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창업 실패로 많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우울증과 수면장애가 왔습니다. 오랜 시간 힘들어 하셨습니다. 밖에도 못 나가고 몸이 굉장히 쇠약해졌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시니어 서포터즈를 모집했습니다.
자격 조건이 뭐였을까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사람.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으면 됐습니다. 박 선생님이 지원했고 10대 1 경쟁을 뚫고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출근했습니다. 전화로 출근 보고하고 관내에서 대기합니다. 콜이 오면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왜? 자기 일상을 기록하기 위해서, 우울증과 수면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또는 일상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일기 쓰듯이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글쓰기 요령을 배우신 겁니다. 제목을 잘 지어야 한다는 것,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을 써야 한다는 것. 그렇게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에 나오게 된 겁니다. 취미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재테크 공부입니다. 노후의 5대 리스크 중 한 것이 금융사기입니다. 금융사기 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다수가 부족한 생활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르면 당합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합니다. 주식 공부, 경매 공부, 부동산 공부. 재밌습니다. 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투자하라는 겁니다. 도서관에 가면 자료가 많습니다. 유튜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강의도 들을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어 주식 1,000만 원 정도로 시작해서 고수가 되십시오. 큰 돈을 벌려고 하면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1,0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한 달에 30에서 50만 원을 따먹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노후 생활비에 굉장히 큰 보탬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책을 쓸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제 후배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지점장을 하시다가 정년하신 분입니다. 정년까지 갔으니 복받은 분이죠. 퇴직하기 전에 생각하셨답니다. 퇴직 후에 뭘 할까? 집에 있으면 집사람 구박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작은 사무실을 하나 얻었습니다. 20년 전 얘기니까 그때는 사무실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얻어서 친구들과 거기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주변 친구들이 비상금 즉 아내 몰래 돈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씩 모아뒀던 겁니다. 각각 회비 3천만 원씩 내고 회원이 되었습니다. 4명이었으니 지금으로 치면 대략 2억 정도 되는 돈이죠. 그걸로 경매 자금을 만들었습니다. 목표는 1년에 1인당 1천만 원씩 수익을 내는 것.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용돈이 생기는 겁니다. 원래 용돈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있는 사람들이니 경매로 100만 원. 더 벌면 한 달에 200만 원 현찰이 생기는 겁니다. 나가서 쓸 돈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다 해결되니까. 정말 부러웠습니다. 새로운 직업을 만드신 분들입니다. 고수가 되다 보니 경매를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취미가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째는 음악과 예술입니다. 노래 부르기, 악기 배우기, 기타, 색소폰, 트럼펫, 드럼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기타 같은 건 돈이 크게 안 듭니다. 중고로 사면 더 저렴합니다. 사진도 좋습니다. 제 선배 중에 사진 공부를 제대로 해서 사진전을 연 분도 있습니다. 블로그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면서 굉장히 바쁘게 지냅니다. 영화 감상도 좋습니다. 집에서 OTT로 보면 돈 안 듭니다. 공연도 좋습니다. 동호회에 가입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경비도 절감할 수 있고 새로운 친구도 만날 수 있습니다. 고궁 탐방도 추천합니다. 나이 65세 넘으면 고궁이 공짜입니다. 박물관도 공짜입니다. 와인도 좋습니다. 와인 종류만 외우는 것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와인 동호회도 있습니다. 와인을 적당히 마시면 치매 예방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음식 요리도 좋습니다.
나이 먹어서 요리 배우십시오. 부부 사이도 좋아집니다. 문화센터나 복지관에 가면 요리를 공짜로 가르쳐 줍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쉽지 않습니다. 한번 배워보십시오. 재밌습니다. 6번째는 어학 공부입니다. 영어나 중국어 배워보십시오. 이것도 동호회 활동하면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단어 외우기는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유돈이 있으면 일본, 중국, 동남아 자유여행을 해보십시오. 패키지로 가지 마시고 동호회에서 가십시오. 동호회에서 가면 일정을 잘 잡아줍니다. 패키지보다 훨씬 자유롭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경비도 절약됩니다. 7번째는 세컨하우스입니다. 농촌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빈집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경북 예천에 연결해서 1년에 50만 원의 집과 텃밭 1000평을 얻었습니다. 집도 괜찮았습니다. 집 주인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집을 그냥 놔두면 폐가가 됩니다. 팔아봐야 돈도 안 되고 형제간에 나눠봐야 돈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컨하우스로 쓰려고 일단 관리만 해달라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집 수리 비용도 주고 집기비 비용도 주고 각종 지원금도 줍니다. 그래서 그분은 일주일에 4일은 내려가 있고 3일은 서울에 올라와 있습니다. 주소도 옮겼습니다. 지원받는 거죠. 너무 좋다고 합니다. 나이 먹었을 때 세컨하우스는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취미로 분재를 키우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특별 성과금이 나와서 인천에 땅 300평을 샀습니다. 15년 전 얘기입니다. 거기서 분재를 키웠습니다. 주말에는 분재 농장에 가서 분재 키우는 것에 빠졌습니다. 동호회 활동도 했습니다. 공부를 해보니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었습니다. 산을 다니면서 소나무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외국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블로그 운영도 했습니다. 정년하면서 세컨하우스도 자연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땅에 투자해서 지금은 1000평짜리가 됐습니다. 거기에 농막 같은 걸 지었습니다.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눈치 안 보고 좋다고 합니다. 분재 강의도 다니고 분재가 비싸다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새로운 직업을 만드신 겁니다. 또 다른 분,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동료가 있습니다. 40대에 접어들면서 회사가 구조 조정을 하면서 선배들이 퇴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내가 만약 지금 퇴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재앙이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연히 마술에 심취했습니다. 공부를 해보니 재미가 있더랍니다. 전문학교까지 다녔습니다. 마술을 하면서 동호회 활동을 하다 보니 많은 인맥도 알게 되고 매직 공연에 참여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매직 강의를 하면 새로운 직업을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후반부를 걱정하십니다. 건강도 걱정이고 돈도 걱정이고 무엇보다 매일을 어떻게 보낼지가 걱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필요한 것은 허세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나를 위한 진짜 취미를 하나씩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건강에 도움이 되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취미 말입니다. 때로는 작은 용돈벌이까지 될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의 의미까지 찾을 수 있는 그런 취미입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빠르게 뛰는 것보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 가보시고 둘레길에 나가보시고 복지관 프로그램도 알아보세요.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취미 경험이나 계획도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0분지의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와 실용적인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